늙어서 수술해봐야 소용없어. 난 주식 물렸으니 당신 퇴직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내. 15년 피땀 흘린 내 돈을 빼앗고 천륜까지 저버린 남편의 끔찍한 배신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뻔뻔한 시댁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참교육을 보여드리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결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직원분이 슬쩍 눈길을 줬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창구 앞에서 혼자 피식 웃고 있으니까요. 15년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돈과 모아둔 적금으로 오래 꿈꿔온 작은 꽃집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어느 동네에 낼지 이미 몇 군데 어림어림 봐뒀고 가게 이름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바꿔봤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제주도에 딱 한 달만 아무 일정 없이 사업구장도 하면서 받아보며 쉬다 오고 싶어서 숙소도 꽤 구체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한 달 기준으로 얼마쯤 나오는지, 근처 시장은 어디 있는지까지요.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써보겠다는 그 작은 설렘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퇴사하고 딱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제주도 숙소 후기 화면을 펼쳐놓고 꽃집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넘어지셨어.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고관절 골절이래. 지금 얼마나 심해? 혼자 못 움직이셔? 골절이면 당연히 못 움직이지. 빨리 와. 그 길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테이블 위 제주도 숙소 화면은 그대로 켜진 채로 두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계모임을 앞두고 외출 준비를 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살짝 넘어진 게 아니라 고관절이 완전히 골절된 상태라 수술이 필요했는데 하필 토요일이라 바로 수술은 어렵다고 했어요. 월요일 사흘 뒤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어머니는 4인실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고 시누이가 첫날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일어서더라고요. 올케 언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남편한테 연락 왔는데 애가 갑자기 열이 난대서요. 아, 그래요. 애 먼저지. 어서 가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더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누이 얼굴을 다시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연락을 해도 이유는 매번 달랐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건 언제나 저였어요. 낮에는 병실을 지키고 밥 시간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반찬을 구내식당에서 따로 사다 드렸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를 펴고 쪽잠을 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내색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같은 병실 다른 환자분 한 분이 통증이 심하신지 신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코를 고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저를 침대 옆으로 부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얘, 나 여기서 못 자겠어.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이러다 수술도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어머니, 내일 수술이라 많이 예민하셔서 그러세요. 조금 참아보세요, 어머니. 참을 게 따로 있지. 내가 예민한 거 너도 알잖아. 1인실로 옮겨줘. 거기는 조용하잖아. 나 이 상태로 수술 들어가면 버티겠어? 속에서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인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어머니 연세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숫자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래도 아프신 분한테 대놓고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원무과로 내려가 1인실 전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로 알리니 대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불편하시면 옮겨드려야지. 근데 돈은 어떻게? 나 지금 당장 뺄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 어머니야. 야, 너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일단 그걸로 쓰고 나중에 어떻게든 하자. 급한 게 먼저지.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는 따질 기운조차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1인실 비용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1인실로 옮기고 나서 어머니는 그날 밤 편하게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면서 한결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수술은 월요일 오전에 진행됐어요. 저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4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약속이 있다며 오후에 온다고 했고 시누이한테는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지는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작고 창백해 보여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을 꼭 쥐어드렸더니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시며 왔니? 하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제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물드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제주도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 아침마다 시장 구경, 아무 약속 없는 하루. 한 달은커녕 하루도 어렵겠다는 걸 알면서도 왜인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퇴원 후에도 한동안 제 일상은 시댁 살림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동이 불편하시니 이틀에 한 번씩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 냉장고를 채워드려야 했고 유난스러운 성격에 맞춰 물리치료 가는 날마다 콜택시처럼 대기하며 기사 노릇까지 해드려야 했어요. 예, 1인실 냉장고에 네가 사온 과일이 벌써 다 떨어졌다. 나는 비싼 백화점 과일 아니면 입에 안 맞는 거 너도 잘 알지? 물리치료사 손길이 영 뻣뻣해서 몸이 더 쑤신다. 네가 와서 1시간만 꾹꾹 주물러 봐라. 입원할 때 제 퇴직금으로 1인실 호사를 누리셨으면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한 권리인 양저를 부려먹으셨습니다. 15년 마트 생활을 견디며 오래 꿈꿨던 예쁜 꽃집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고 퇴사 기념으로 가려 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이미 전생의 기억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평소엔 제 일에 방해될까봐 절대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다르게 푹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 나 요즘 통 밥맛이 없고 속이 쓰려서 동네 내과를 갔다 왔는데 의사가 당장 큰 병원 가보라고 하네. 다음날 새벽같이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과 외래를 돌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 일주일이 어찌나 길고 끔찍하던지요. 다시 찾은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 입을 통해 나온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초기를 갓 지나 전이는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일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거칠어진 두 손만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앞만 보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도저히 말이 안 나왔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창문 밖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골집 마당에 도착해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수술 날짜 잡자.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 됐다. 나 수술 안 할래. 82이나 먹은 늙은이가 배에 칼 대봐야 며칠이나 더 살겠니? 내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새끼한테 짐 되기 싫다. 그냥 이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다 갈게.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데 왜 포기를 해? 엄마 곁엔 내가 있잖아.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고 생선 팔며 저 하나 번듯하게 키워 시집 보낸 억척스러운 여장부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한테 혹여나 병원비 짐이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그 구분 등이 너무 작아 보여서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엄마의 암 선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야구 중계를 보던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들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위암이래.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다는데 당장 수술비랑 간병비가 문제야. 당신이 내 퇴직금 차용증까지 쓰고 가져간 돈 있잖아. 그중 일부라도 먼저 뺏어 써야 할 것 같아. 남편 얼굴이 순간 확 굳더니 이내 피식 헛웃음을 치며 보던 채널을 휙 돌렸습니다. 야, 그 돈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주식에 싹 다 묶여 있어서 단 한 푼도 뺄 수가 없다고 내가 말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장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나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정엄마야. 솔직히 말할게. 장모님 연세가 올해 82이야. 그 연세에 전신마취하고 개복 수술해봐야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장모님 고집 센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본인이 수술 안 하신다는데 왜 굳이 칼을 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잘못 건드렸다가 수술실에서 못 깨어나시거나 까딱해서 치매라도 오면 어쩔 건데? 그 다음이 100배는 더 힘든 거야. 아, 늙어서 수술도 소용없어. 돈 아깝게.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결국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 건데? 제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남편의 비열한 얼굴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려? 의사들도 노인네들 수술은 리스크 엄청 크다고 하잖아. 무조건 수술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남편은 뻔뻔하게 대꾸하더니 다시 TV 화면으로 눈을 쓱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인간 앞에서 소중한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얼음장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5년 마트 캐셔로 뼈 빠지게 일한 내 청춘에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독박 간병에 내 피 같은 퇴직금까지 몽땅 바쳤는데 이 인간 눈에 제 친정엄마는 수술비조차 아까운 그저 돈만 축내는 짐 덩어리 늙은이였던 거죠. 저는 흥분해서 소리치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지금 인간으로서 선 확실히 넘은 거 알지? 뭐? 너 지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미쳤어? 더 길게 섞을 말도 없어서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안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의 감각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수술을 포기하려는 엄마를 끝까지 설득하러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째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다가 멈춰버린 읍내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던 엄마가 마당을 이 지경으로 방치할 만큼 얼마나 기운이 없으셨는지 눈에 훤히 보여서 코끝이 또 찡해졌어요. 저는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정성껏 따뜻한 고기 반찬을 해드리고 밀린 집 안구석구석을 독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당 쪽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정리하다가 대문 옆 낡은 우편함을 열었는데 안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엄마가 아프신 후로 한동안 우편물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관할 구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정식 공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재산세나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안내문인가 했는데 첫 줄을 읽어 내려가다 제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3기 신도시 주거개발구역 최종 확정 및 토지 보상 계획 통지서. 이 일대 변두리 구역 전체가 대규모 신도시 주거 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기적 같은 안내문이었습니다. 곧이어 대대적인 토지 보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엄마 명의로 된 이 집과 뒤편의 넓은 텃밭을 합친 예상 보상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굵은 글씨로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들고 있던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로 대문 앞에 한동안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바람 빠진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과 상황이 너무 웃겨서 미칠 것 같은데 지난 15년의 서러운 눈물이 동시에 왈칵 쏟아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누가 볼세라 휙 둘러보고는 공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어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굽은 등으로 누워 계신 엄마 옆에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딱 하나만 다짐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상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늘 아래 오직 저 혼자라는 것.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제 퇴직금을 날름 삼키고 친정엄마 수술비마저 아까워한 저 금수 같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로 제 무덤에 갈 때까지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지금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통쾌한 진짜 제 인생 극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공문을 가방 깊숙이 숨겨놓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낡은 부엌 식탁에 앉아 식은 물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을 누비며 저를 키워낸 꼿꼿했던 등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굽어 보였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아서 잠시 엄마의 야윈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까 마당 대문 우편함에서 서류 하나 꺼냈는데 이것 좀 한번 봐봐. 가방에서 관할 구청 직인이 찍힌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엄마가 돋보기 안경을 찾아 쓰시고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어요. 절반쯤 읽으시다가 두 눈이 커지며 황급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동리가 싹 다 밀리고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응.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확정 지은 공문이야. 우리 집이랑 뒤에 텃밭까지 다 합치면 토지 보상금이 못해도
수십억은 그냥 나올 거래. 수십억?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평생 빚에는 지붕 고쳐가며 산 이 똥구덩이 집에서 그런 큰 돈이 나온다고? 너 이거 그 논팽이 같은 내 남편한테는 쪼르르 달려가서 말했어? 아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인간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우리 엄마 하나뿐이야. 엄마한테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엄마가 돋보기 안경을 벗으시며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제 속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 인간이 또 무슨 속 뒤집어지는 허튼 소리를 짓거렸어? 숨기지 말고 다 말해봐. 저는 잠시 깊게 숨을 고르고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독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뻔뻔하게 차용증까지 쓰고 제 퇴직금 절반을 가져가 주식에 싹 다 물려버린 이야기. 시어머니가 고관절 부러져서 입원했을 때 남은 제 퇴직금으로 1인실 특실 병원비를 전부 결제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엄마 위암 수술비 좀 보태자고 했을 때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소파에 누워 내뱉었던 망언까지. 토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친엄마 수술비는 내 돈으로 내놓고 우리 엄마 수술비는 한 푼도 못 내냐고 따졌지.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알아? 늙은 노인네 수술해봐야 치매나 오지 돈 아깝게 왜 칼을 대냐더라. 의사들도 나이든 노인네 수술은 위험하다고 말린다면서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헛돈 쓰기 싫다는 거야. 엄마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중간에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굽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한동안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뼈대 있는 단단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인간이 정녕 그런 게만도 못한 소리를 짓거렸단 말이지. 늙은 노인네 수술해봐야 돈 낭비라고. 지 어미 입원했을 때는 내 딸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특실에서 호강시켜 놓고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응. 지 친어미는 사람이고 장모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돈 먹는 기계 취급을 하더라고.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섭도록 차분해지셨어요.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분노가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예. 나 당장 큰 병원 가서 수술 받을란다. 의사한테 내일 당장 날짜 잡자고 해. 엄마. 진짜지? 아까는 칼 대기 싫다며. 나한테 짐 되기 싫다고 그냥 죽겠다며. 내가 미쳤냐? 그딴 금수만도 못한 논팽이한테 내 귀한 딸년 피 빨리는 꼴을 보고 눈을 어떻게 감아. 나 그 보상금 수십억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타서 내 통장에 딱 꽂아주는 거 보고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 돈 다 받아내고 갈라서 바보같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내가 이혼녀 타이틀 흠이라고 못하게 말렸었는데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는 네가 독하게 결정해야 해. 목이 꽉 막혔습니다. 고맙고 미안해서 뭔가 말하려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고해진 검은색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가방 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 팔고 젓갈 팔아서 모은 쌈짓돈이다. 단돈 10,000원도 허투루 안 썼어. 수술비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 집에 손 벌리지 마. 특실이든 뭐든 내 돈으로 제일 좋은 방 쓸 거야. 엄마. 이건 엄마가 밥도 굶어가면서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써? 내 딸이 내 수술비로 당당하게 쓰는 게 내 거 쓰는 거지. 잔말 말고 챙겨서 받아. 괜히 그 집구석 돈 한 푼 받았다가 나중에 빚쟁이 취급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돈으로 고쳐. 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통장을 꽉 쥐는 제 두 손이 분노와 결심으로 파르르 떨렸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오직 한 가지만 독하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얄팍한 감정이나 눈물 따위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그 약점을 잡고 남편 쪽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뿐이었으니까요. 짐승을 사냥할 때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완벽한 덫을 놓아 한 번에 목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반격하려면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 합법적이고 잔인하게 법대로 해야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초동에 있는 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남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서명한 5천만 원짜리 퇴직금 차용증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1인실 특실 병원비 결제 영수증과 그동안 제 통장에서 시댁으로 빠져나간 모든 내역을 분 단위로 정리한 엑셀 파일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똑바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다 보고 나서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서류를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차용증이 있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는 100% 승소입니다. 남편분 자필 서명에 금액이랑 날짜까지 아주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시어머니 특실 병원비 긁은 건요? 그것도 부당이득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래요. 법적으로 며느리에게 시부모 간병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낸 비용을 돌려받을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괜히 상대방한테 방어할 빌미만 주고 감정 소모만 큰 싸움입니다. 실익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건 깔끔하게 접죠. 구질구질하게 푼돈으로 힘 빼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만 하죠. 대신 혼인기간 13년 동안 사모님이 마트 일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랑 시댁 병수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3개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묶어서 남편분 명의로 된 주식계좌랑 전세, 보증금부터 당장 묶어두는 게 낫겠어요. 가압류 말씀이시죠? 이혼 소장 날아갔다고 눈치채면 분명히 그 인간 성격의 재산부터 다른 데로 싹 다 빼돌릴 겁니다. 그 인간 지금 주식에 돈 다 물려 있는데 10원 한 장 처분 못하게 오늘 당장 계좌부터 동결시켜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성적이고 차가운 제 태도에 꽤 놀란 눈빛이었어요. 아주 냉철하고 판단력이 빠르시네요.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으면 오늘 바로 가압류 신청과 소장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네. 당장 진행하죠. 기일은 최대한 빠르게 당겨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서초동 한복판의 바깥 공기가 아주 차갑고 매섭게 불었습니다. 저는 잠깐 입구 대리석 계단 앞에 서서 맑은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제 남은 인생을 책임질 무기처럼 든든하고 묵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찌꺼기처럼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오히려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어둡고 좁은 동굴 속에 오래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칼을 쥐고 당당하게 허리를 편 것 같은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아니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이미 수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하셨어요. 엄마, 많이 무섭지? 내가 수술 끝날 때까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80 넘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칼 대는 게 무서울 게 뭐 있냐? 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내 새끼 꼴이 그게 뭐야? 못 먹어서 눈밑이 아주 시커멓게 파였네. 내가 수술방 들어가서 마취하는 것보다 내 초라한 꼴 보면서 눈 감는 게 더 무서워.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거칠어진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에 꾹 힘을 주시며 아주 단호하게 당부하셨어요. 나 들어가면 멍하니 있지 말고 무조건 밥부터 챙겨 먹어. 굶지 말고 든든하게 먹어도. 내가 누구냐? 이깟 암덩어리 시원하게 떼어내고 그 수십억 보상금 2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 질질 짜지 말고 꼿꼿하게 앉아서 기다려. 알았지? 응. 걱정 마. 나 절대 안 울고 씩씩하게 잘 기다릴게. 이동 침대가 차가운 수술실 복도 쪽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쿵 하고 닫히고 나서야 저는 대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에서 길면 5시간 사이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주머니에서 웅웅거리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장모님 수술방에는 들어가셨어? 응. 방금 수술실 들어가셨어. 당신은 언제 올 거야? 나 오늘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어머니가 갑자기 입맛이 없으시다고 소갈비찜이 드시고 싶다네. 그래서 나 지금 마장동 시장 가서 고기 끊어다가 본가에 와 있어. 내가 안 가도 괜찮지?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핏물 빼고 소갈비찜이라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거기 같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밖에서 멍하니 기다리는 건 혼자나 둘이나 똑같은데 못하러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해. 너는 장모님 챙겨. 나는 다리 다치신 우리 어머니 챙겨야 하니까 각자 할 일 하자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이해. 고기 다 탔다. 간장 더 넣고 푹 졸여라.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넌 평생 내 엄마 고기 반찬 챙기면서 잘 살아.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굳게 닫힌 수술실 철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를 하나 뽑아서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2시간쯤 더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남편이었어요. 수술 아직 안 끝났어? 뭐 노인네 암 수술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직이야. 4시간은 걸린다고 했어. 왜? 소갈비찜은 맛있게 드셨어? 푹 쪄서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주 밥을 2공기째 비우시고 계셔. 맛이 기가 막히네. 근데 있잖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이 수술비를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더라고. 수술비 엄청 비쌀 텐데. 설마 너 몰래 어디서 빚내서 빌린 건 아니지?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인간의 밑바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엄마 평생 시장에서 나물 팔고 쓰레기 주워 팔아모은 본인 쌈짓돈으로 하셨어. 왜? 아, 그래? 야, 다행이다, 진짜. 솔직히 나한테 수술비 보태달라고 손 벌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거든. 내 돈 안 들어가도 되니까 천만다행이네. 괜히 처가댁 빚잔치에 엮였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 쩝쩝? 아, 이 갈비찜 진짜 연하고 맛있다. 너도 나중에 와서 남은 국물에 밥 비벼 먹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쩝쩝대며 고기 씹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아주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어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낼 에너지조차 아끼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쓸 감정의 찌꺼기조차 저한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술이 무사히 끝난 건 창밖이 어둑어둑해진 오후 늦게였습니다. 집도 선생님이 땀을 닦으며 나오시더니 수술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셨어요.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절제한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속으로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VIP 특실로 옮겨지고 나서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개별 화장실과 푹신한 보호자용 소파까지 있는 으리으리한 방이었죠. 한참 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엄마가 눈을 반쯤 뜨시더니 방 안을 쓱 둘러보셨어요. 예. 여기가 어디냐? 천국이냐? 병실이 뭐 이렇게 넓고 으리으리해? 천국 아니고 VIP 특실이야. 엄마 돈으로 제일 좋은 방 잡았으니까 푹 쉬면 돼. 아이고, 돈 아깝게 뭘 이런 방을. 아, 근데 나 살았네? 응. 아주 깨끗하게 다 떼어냈대. 고생했어, 우리 엄마. 아이고, 근데 나 배고프다. 수술하고 나니까 속이 텅 비었나 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다가 오히려 안도의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가방 안에서 핸드폰에 진동이 징 울렸습니다. 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였어요. 의뢰인님, 오늘 오후 남편분 명의의 주식 계좌 및 조회된 금융 자산 전체에 대해 가압류 집행이 법원에서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단 10원 한 장도 남편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내일 오전 통화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2번, 3번 똑똑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핸드폰을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 편안한 얼굴로 다시 새근새근 눈을 감으셨습니다. VIP 특실안은 티끌 하나 없이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바깥에서 간호사가 밀고 가는 복도 카트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바깥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푸른 저녁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탁탁 켜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짐을 싸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미련하게 오래 미뤄온 숙제였는데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을 맺을 일이 생겼다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 살림 겸 우리 부부가 살던 집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연 건 엄마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아침 일찍 출근한 뒤였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어요. 저는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곧장 안방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제 물건만 착착 추렸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만큼 제 짐은 너무 없었거든요. 15년을 마트 캐셔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뼈 빠지게 살았는데 챙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식 수익 났다며 할부로 사들인 명품 시계와 시어머니의 비싼 모피 코트 사이에서 제 옷은 초라했어요. 보풀 일어난 스웨터 몇 장과 무릎 나온 낡은 바지들이 전부였죠. 그 긴 15년 세월을 바쳤는데 28인치 캐리어 하나에 제 인생이 헐렁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퀴 구르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어요. 너 왔어? 친정 어미 수술은 어떻게 무사히 잘 끝났대? 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됐어요. 아이고 그래. 늙어서 암 수술 치고는 참 금방 끝났나 보네. 다행이다. 근데 너 아침밥은 먹었어? 나 오늘 아침부터 속이 영 안 좋고 헛헛해서 그러는데. 어제 먹다 남은 갈비찜 국물에 밥 좀 볶고 전복죽 좀 끓여다오. 고기도 좀 잘게 썰어 넣고. 저는 대답 대신 무거운 캐리어를 거실 테이블 옆에 턱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 남편 주식 계좌 가압류 통보서, 차용증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그 세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나니 거실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셨는지 가까이 오셔서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내려다보셨어요. 한참을 더듬더듬 읽으시다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확 드셨습니다. 예, 이게 다 뭐냐? 이거 지금 이혼 서류야? 가압류는 또 무슨 소리고? 네, 어제 법원에 다 접수하고 왔어요. 변호사 선임도 끝났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야. 친정 어미가 아파서 수술하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고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우리 아들 잘못이니? 내 어미 병 걸린 걸 왜 우리 아들한테 화풀이야? 네가 밖에서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구나. 당장 이 서류 안 치워? 저는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 얼굴을 아주 차분하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아드님 오실 텐데 서류 꼼꼼히 확인하라고 똑똑히 전해주세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후 반차를 썼는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다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 캐리어를 보고 우뚝 멈췄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짐 쌌어? 장모님 수술 끝났다며. 테이블 위에 서류 있어. 다른 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읽고 확인해봐. 남편이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고 읽어내려가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법원에서 날아온 가압류 통보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진짜 나랑 막장으로 해보자는 거야? 내 계좌를 왜 내 맘대로 다 묶어? 나 지금 주식 물타기 해야 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한 푼도 못 뺀다고. 네가 뭔데 내 피 같은 돈을 묶어? 당장 취하 못해? 내 피 같은 돈? 네가 차용증 쓰고 빌려간 내 피 같은 퇴직금 5천만 원 묶은 거야. 내 엄마 1인실 특실 병원비로 긁은 내 돈은 더러워서 청구 안 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재산 분할 명목으로 당신 명의 전세 보증금도 다 가압류 걸었어. 법대로 정당하게 내 권리 행사한 건데 뭐가 문제야?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사. 뭐?
법대로. 야, 장모 수술한다고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이게 이혼까지 갈 이유가 돼? 우리가 부부 사이에 말로 못 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내가 어제 갈비찜 좀 먹었다고 삐져서 이 사단을 만들어? 장모도 다 수술 잘 끝났다며. 남편 목소리가 거실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덩달아 제 팔을 잡으며 한마디 거드셨어요. 그래 얘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그냥 조용히 대화로 풀어. 이게 대체 무슨 집안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 알면 웃어. 얼른 서류 찢어서 집어넣고 일단 소파에 좀 앉아봐. 내 아들이 100번 잘못했다 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이혼하는지 구구절절 해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따져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1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으며 삼켰던 말들이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오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냥 피식하고 아주 차갑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 비웃음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 더 악을 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웃어?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실 웃음이 나오냐? 이 독한 여편네야. 야, 너 나 없이, 이 집 없이 나가서 혼자 뭘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나이 쉰에 마트 캐셔하던 아줌마가 이혼 딱지 달고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이나 받을 줄 알아? 너 진짜 문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오늘 밤에 잘 되나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 깊숙한 곳에 있는 수십억 보상금이 적힌 구청 공문을 떠올렸습니다. 저 이기적이고 멍청한 인간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저는 곧 손에 쥐게 되겠죠. 그 사실을 생각하니 저 인간의 알량한 협박이 지나가는 똥개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내 돈 5천만 원이랑 이자,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싹 다 청구할 테니까. 주식 휴지 조각 되기 전에 알바라도 뛰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모아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현관 쪽으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야, 거기 안 서? 하고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는데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곡소리를 내는 소리도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현관에서 미리 닦아둔 구두를 신었습니다. 차가운 도어락 손잡이를 돌리고 무거운 철문을 활짝 열었어요. 복도에 나서자 등 뒤로 쾅 하고 둔탁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서 1층 로비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층수가 15, 14, 13. 순식간에 내려가는 빨간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시댁의 종노릇을 하던 제 15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저 숫자들처럼 조용히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려면 아직 저 인간들에게 일말의 애정이나 기대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미 어제 수술실 앞에서 그 찌꺼기마저 다 태워버린 뒤였거든요. 1층 로비를 나서는데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바깥바람이 제 얼굴에 훅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춰서서 두 눈을 감고 그 자유로운 바람을 마음껏 맞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을 향해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짐을 빼고 나온 뒤로 시댁 식구들의 핸드폰 번호는 모조리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번호들로
수십 통씩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밖에서 만나서 대화로 풀자. 야, 너 진짜 이러면 너만 손해야. 나이 쉰에 이혼 꼬리표 달고 어떻게 살래? 처음 이틀은 그렇게 달래는 척하더니 가압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본색을 드러내며 악의 받침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독한 여편네야. 내 주식 계좌 왜 건드렸어? 당장 가압류 안 풀어? 나 지금 신용대출 만기 돌아왔는데 계좌 묶여서 연체 이자만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저는 그 구질구질한 문자들을 코웃음 치며 읽고는 가볍게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남편이 영끌해서 주식에 밀어넣은 신용대출 만기가 코앞이라고 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서 계좌를 단 10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됐고 은행에서 살벌한 상환 독촉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나중에 건너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무렵 남편이 매일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안색이 흑빛이 돼서 사무실에서도 허공에 대고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시댁의 적나라한 상황은 얄미운 시누이한테 연락이 오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올케 언니, 저예요. 언니 지금 대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그 집이랑 끝난 사람인데요. 어머 언니 짐 다 빼고 나갔다고 오빠한테 방금 들었는데 그거 진짜예요? 네. 법원 서류 못 보셨어요? 진짜니까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머니가 지금 고관절 부러져서 누워 계시잖아요. 언니가 덜컥 나가버리니까 지금 집구석이 완전 돼지우리가 됐대요. 오빠가 살림을 해본 적도 없고 밥도 못 챙겨서 어머니가 어제 하루 종일 굶으셨대요. 저는 뻔뻔한 징징거림에 잠깐 할 말을 골랐습니다. 아주 차갑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언니가 제발 눈 딱 감고 다시 들어가 주면 안 될까요? 일단 우리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밥 좀 챙겨줘요. 아가씨, 저 이혼 소장 냈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요. 이제 어머니 똥기저귀 치우고 밥 차리는 살림은 친딸이 챙기셔야죠. 언제까지 남의 집 귀한 딸 부려 먹으시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할 말을 잃었는지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저도 제 남편이 있고 애가 있는데 어떻게 친정에 가서 상주를 해요? 저도 15년 동안 마트에서 뼈 빠지게 직장 다니면서 그 집구석 상주 도우미 노릇 다 했어요. 정어머니가 불쌍하시면 아가씨 돈으로 간병인을 쓰시든가 오빠한테 직장 그만두고 밥하라고 하세요. 방법은 다 큰 어른들이 각자 알아서 찾으셔야죠. 연락 끊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고 시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 회복이 너무 순조로워서 특실에서 짐을 챙겨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날 오후 시누이한테 또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처럼 징징거리거나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흥분이 잔뜩 섞인 하이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우리 사랑하는 올케 언니, 나 지금 본가 와서 오빠랑 같이 있어. 제가 그쪽한테 사랑하는 올케 언니 소리 들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언니 친정엄마 시골집이랑 뒤에 넓은 텃밭 있잖아요. 거기가 싹 다 신도시래.
방금 오빠가 뉴스 보다가 알았는데 개발 구역으로 완전히 확정됐대. 거기 보상금이 수십억이라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 난리던데 언니 이거 진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싸다 말고 동작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하니까 신우이가 다급하게 악을 쓰듯 말을 이었어요. 언니 혹시 그 수십억 보상금 나오는 거 미리 알고 일부러 이혼하자고 쇼한 거예요? 오빠한테 진작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이혼 얘기도 절대 없었을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가 지금 기절할 것 같아 한다고요. 우리 당장 만나서 오해 좀 풀어요. 오빠가 싹 다 용서한대요. 가증스러운 그 목소리에 저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독설을 날렸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네. 우리 엄마 늙어서 수술해봐야 돈 낭비라고 헛돈 쓰지 말라던 인간이 누군데?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 와서 오해를 풀어? 장모암 수술방 들어갈 때 소갈비찜 뜯던 인간들이 가족이야? 그깟 푼돈 5천만 원. 차용증까지 쓰고 뜯어갈 땐 언제고 수십억 소리 들으니까 입에 침이 고여. 언니, 우리 오빠가 그때는 주식 때문에 예민해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할 말 다 했어요? 너희 오빠한테 전해. 내 퇴직금이랑 위자료까지 법대로 싹 다 토해낼 준비나 하라고. 저 지금 우리 수십억 자산가 엄마 옆에서 포도 까드려야 하거든요. 끊을게요. 전화를 가차없이 끊고 나니 곧바로 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쪽에서 갑자기 울며불며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압류 풀라고 개거품을 물던 인간이 보상금 소식에 납작 엎드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이 소송 다 취하하고 예전처럼 잘 살아보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 조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합의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아니요. 저는 쓰레기랑은 합의 안 합니다. 단 10원 한 장 깎아주는 것 없이 제일 잔인하게 법대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엄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를 반쯤 세워놓고 병원식으로 나온 저녁을 싹싹 비우시는 중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제 기분 좋은 얼굴을 빤히 살펴보셨습니다. 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니 그 썩을 놈의 집구석에서 무슨 연락 왔어? 응, 신우이요. 엄마 시골 땅 재개발 소식 어떻게 귀신같이 들었나 봐요. 엄마가 헛기침을 하시고는 잠깐 생각에 잠기셨다가 피식 웃으며 물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 못난 놈의 내 남편이란 작자는 뭐라디? 합의금 내놓으라냐? 합의하자고 한대요. 변호사 통해서 소송 다 취하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싹싹 빈대요.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콧방귀를 3개 치셨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으시더니 다시 야무지게 숟가락을 드셨어요. 어디서 개똥팔이 꼬이는 소리가 들리네. 돈 냄새가 그렇게 귀신같이 빠르게 전달이 되냐? 그러게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더라고요. 아주 숨 넘어가게 헐떡거리더라니까. 아주 잘 됐어. 어차피 그 시커먼 인간들 실체 확실하게 두 눈으로 다 확인한 거잖아. 오래 질질 끌며 더 안 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됐으니 천만다행이지. 밥맛이 다 도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폭풍 같은 일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쩔쩔매던 신우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 남편이 비굴하게 합의를 요청했다는 말,
재개발 공문을 시골집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 숨기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짧은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지 새삼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왜? 밥 먹는데 자꾸 불러.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진짜 시원하게 잘 밟아주고 있는 거지? 엄마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제 두 눈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평생을 거친 시장 바닥에서 버텨낸 여장부다운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내 딸년이지만 독하게 마음먹은 거 참 장하다. 근데 있잖아. 응, 말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아직 법원 도장 찍고 끝난 거 아니니까. 그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이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절대 흔들리거나 자비 베풀지 마. 저는 엄마의 그 든든한 말에 아주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지금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한 강철검처럼 단단하게 재련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회복하면서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저는 병원 근처 시장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사다가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작은 낙이 생겼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가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뭐 사왔냐고 물으시는 게 그 무렵 하루 중 제일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병실 복도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간호사 한 분이 병실 쪽을 힐끔 보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안에 입원하신 분 보호자세요? 네. 왜요? 아까부터 남자분 한 분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려고 하셔서 저희가 막고 있었는데요. 고개를 드니 병실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더니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나 좀 봐야겠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아니, 직접 얘기해야 돼. 제발.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뭔가 잔뜩 눌린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남편을 보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셨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잠자코 계셨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이혼만은 안 돼. 저는 도시락 봉투를 창가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 말 나한테 왜 해? 왜야 부부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가 15년인데 이게 끝이야?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있잖아. 나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어. 뭐가?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늙어서 수술해봐야 돈 낭비라고. 치매나 오면 어쩌려고 하냐고. 딱 그 말.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그게 이혼 이유가 돼? 부부가 싸울 수도 있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그 말할 때 표정 기억해? TV 보면서 채널 돌리면서 했잖아.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매달리는 거 나는 알아. 근데
당신이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도 나는 알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신우이한테 연락 받았지. 재개발 소식?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정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거,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거.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엄마 땅을 보고 하는 말인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차용증 기억하지. 내 퇴직금 빌려가면서 직접 쓴 거. 원금이랑 이자 갚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히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숙제 하나를 꺼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나 묻겠소. 남편이 엄마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 냄새 맡고 나서야 일이 기어 들어온 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있소? 내 딸이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져가고 내가 수술대 올라갈 때 집에서 갈비찜이나 뜯고 앉아있던 사람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어. 세상에 별별 사람 다 봤지.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소. 자기 어머니 병원비는 며느리 퇴직금으로 내고 장모 수술비는 돈 낭비라고 하는 사람. 그게 당신이잖아. 썩은 동아줄인 걸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내 딸도 확인한 거요. 이제 더 볼 거 없어.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스스로 일어서서 나가는 게 그나마 체면 챙기는 거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으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손이 떨렸어요. 저를 한번 봤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간호사가 경비원과 함께 서 있었어요.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경비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병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창가 탁자에서 도시락 봉투를 집어들고 엄마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물 무쳐왔어. 오늘 입맛 어때? 엄마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도시락 뚜껑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까보다 낫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꿈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몸 안에서 올라온 진짜 웃음이었어요.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2달쯤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시골 엄마 집 마당에서 자풀을 뽑고 있었어요. 의뢰인님,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승소입니다. 축하드려요. 법원에서 남편분한테 차용증, 원금 5천만 원에 법정 최고 이자까지 전부 다 갚으라고 판결 때렸습니다. 거기다 15년 동안 시댁 병수발 든 거 인정돼서 위자료도 아주 최대로 넉넉하게 나왔고요. 남편분 명의로 된 전세금까지 재산 분할로 아주 깔끔하게 반 뚝 떼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되긴요? 가압류 묶여있는 동안 주식 반토막 나서 완전히 휴지 조각 됐죠, 뭐. 그거 강제로 눈물 머금고 다 처분해서 사모님 돈 갚고 나니까 땡전 한 푼 안 남았대요. 제가 듣기로는 전세금도 싹 다 털려서
보증금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곰팡이 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던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흙 묻은 호미를 쥔 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아갈 듯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지독하게 길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영원히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얄미운 시누이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뻔하죠. 한 달도 안 돼서 매일 고성이 오가고 머리채를 잡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시누이가 길길이 날뛰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진짜 이럴 거야?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 오빠 완전 알거지 돼서 쫓겨났잖아. 나도 남편 눈치 보이는데. 똥오줌 못 가리는 엄마를 어떻게 나 혼자 모셔. 제발 양심이 있으면 엄마 요양원비라도 반반씩 보태. 안 그럼 나 언니 찾아가서 누울 거야. 저는 그 뻔뻔한 문자를 보고 피식 비웃으며 아주 짧고 명쾌하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며느리가 남이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귀한 친딸이 평생 모시면 됩니다. 전 시어머니 수술할 때 1인실 특실 병원비까지 다 대줬으니 양심 아주 넉넉하네요. 2번 다시 제 번호로 헛소리 보내면 스토킹으로 경찰 부릅니다. 평생 효도하며 수고하세요. 당연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15년 청춘을 갉아먹던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과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엄마는 퇴원 후 시골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몸조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예 시골로 내려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드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갔어요. 엄마 걸음이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드시는 것도 부쩍 늘고 핏기 없던 얼굴 혈색도 몰라보게 환하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낡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 그 오래전부터 하고 싶다던 예쁜 꽃집 언제 열 거야?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논팽이도 떼어냈겠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좀 더 있다가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아직은 그냥 조용히 엄마 곁에 있고 싶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나 아주 쌩쌩해. 이제 마당 잡초도 내 손으로 거뜬하게 다 뽑아. 너 옛날에 꽃집 차린다고 가게 자리 보러 다닐 때 눈이 제일 반짝반짝 빛나더라. 내 새끼 꽃 속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거, 그게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저는 엄마의 인자한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저녁빛이 옆으로 비치는데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아니, 젊어 보인다기보다 새의 깃털처럼 한결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평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가난과 자식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서울 말고 이 동네 읍내에 작게 하나 낼 테니까 같이 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아이고 맙소사. 평생 생선 비린내만 맡고 산 늙은이가 거길 못 하러 가. 손님들 오면 늙은이 냄새 난다고 꽃 다 시들어. 난 싫다. 왜? 심심하면 가게 나와서 예쁜 꽃에 물도 주고 손님들이랑 수다 떨면 되지. 우리 엄마 꽃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기분 좋게 피식 웃으셨습니다. 뭐? 정리가 바쁘다고 사정하면 알바비 두둑하게 받고 카운터나 지켜주마. 그거 아주 나쁘지 않네. 하하. 기다리던 재개발 보상금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고 은행을 오가며 서류를 갖추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수십억이 찍힌 날 엄마는 보상금 중에서 아주 큰 액수를 제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자, 이건 내 딸 몫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내 나가서 목 좋은 곳으로 꽃집 계약해.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받은 보상금이잖아. 왜 이렇게 큰 돈을 줘? 위자료랑 퇴직금 돌려받은 것도 있으니까 내 돈으로 작게 시작하면 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활짝 웃으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양하면 엄마가 더 크게 섭섭해 하신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꽃집 자리는 오래전부터 몰래 눈여겨봐 두었던 읍내의 조용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인적 드문 주택가 골목 초입에 있는 작고 다정한 가게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침 햇살이 오전 내내 아주 잘 들어오고 앞에 작은 평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꿈꾸던 대로 아주 소박하게 꾸몄어요. 따뜻한 나무 선반 몇 개, 낡은 철제 화분대, 그리고 입구에 걸어둔 작은 칠판 하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개업날 아침, 엄마가 한껏 예쁜 옷을 빼입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풍기는 프리지아 꽃 냄새를 맡으시더니 잠깐 기분 좋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 안을 뒷짐을 지고 한 바퀴 쓱 둘러보시며 아주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안목 한번 기가 막히네. 가게 위치도 좋고 아주 아늑하고 예쁘다. 진짜? 엄마 마음에 쏙 들어요? 동리가 너무 조용해서 손님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응,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이 동네에서 우리 딸 가게가 제일 훤하네. 이거면 훌륭하고 충분해. 점심때가 지나면서 동네 분들이 호기심에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사가는 분도 있었고 그냥 예쁘다며 구경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엄마는 한쪽 구석 의자에 사장님처럼 앉아서 물 주는 걸 거들겠다고 하시더니 넉살 좋게 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옆집 세탁소 어르신이랑 한참 손뼉을 치며 신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 활기차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데 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성공적으로 문을 닫고 나서 둘이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스름한 골목에 따뜻한 노란색 가로등이 탁 켜졌어요. 엄마가 돋보기를 쓰시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꾹꾹 검색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면을 쑥 내밀었습니다. 예, 이것 좀 봐라. 저기 남쪽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숙소야. 우리 다음 달에 가게 며칠만 문 닫고 딱 한 일주일만 제주도로 놀러 가자. 나 푸른 바다 보고 싶어. 어머, 웬일이야? 우리 짠순이 엄마가 돈 아깝게 여행을 먼저 다 가자고 하네. 왜? 엄마가 돈 다 낼 테니까 넌 몸만 가. 귀찮아서 싫어. 싫긴요. 좋죠. 당연히 너무 좋지. 당장 비행기 표부터 끊어. 저는 엄마 핸드폰 화면을 받아서 게스트하우스 숙소 후기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새파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아침마다 싱싱한 해산물 시장 구경을 할 수 있고 근처에 걷기 좋은 올레길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15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던 날 제가 거실에서 꿈꿨던 그 완벽한 모습이랑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엄마,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이 숙소 나 퇴사하던 날 꼭 가고 싶어서 찜해뒀던 곳이야. 내가 내 애미인데 그걸 모를까봐? 내 새끼가 며칠을 들여다보던 걸 내가 다 봤지.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무조건 여기로 가자는 거지. 당장 예약 버튼 눌러라. 가을로 넘어가는 골목바람이 기분 좋게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꽃집 안에서 향긋하게 남은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는 숨이 막히던 그때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바닥난 통장 잔고를 보며 혼자 비참하게 헛웃음을 짓던 그 서글픈 순간을요. 그때는 절망스럽게도 그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이, 내 시간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소박한 것들이 전부 다 하수구로 흘러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폭풍이 지나고 나서 맑은 날씨에 돌아보니까 그게 비참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미련하게 잘못 붙들고 있던 썩은 줄을 마침내 시원하게 놓아버린 거였어요. 이미 썩은 동아줄은 아무리 피를 흘리며 꽉 쥐고 버텨도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두 손만 갈갈이 찢기고 다칠 뿐이죠. 그 줄을 과감하게 놓고 나서야 비로소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발 아래에 언제든 딛고 일어설 단단한 내 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진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남들보다 조금 늦게 5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핸드폰을 톡톡 집으시더니 호기롭게 예약 결제 버튼을 꾹 누르셨어요. 자, 결제 다 됐다. 우리 다음 달 제주도 비행기랑 방 완벽하게 예약 끝났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주 빠르기도 해라. 성격 한번 화끈하네. 인생 뭐 있어? 좋은 건 핑계 대지 말고 빠른 게 무조건 낫지. 돈 아끼고 미루다가 노인네 내일 당장 또 무슨 일 생겨서 못 가면 어떡해? 당장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저는 옆에 앉은 든든한 엄마를 보면서 소리내어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안에 어디서부터 솟아나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맑은 햇살을 받는 것처럼 지금 제 삶이 눈부시게 가벼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진짜 인생 극장은 더 이상 눈물 없이 유쾌하고 통쾌하기만 할 겁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나서 둘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저한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숙소야. 네 달에 한 일주일만 가자. 나 바다 보고 싶어. 엄마가 먼저 가자고 하네. 왜 싫어? 좋죠. 당연히 좋지. 저는 엄마 화면을 받아서 숙소 후기를 읽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아침마다 시장 구경을 할 수 있고 근처에 조용한 올레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퇴사하던 날 제가 꿈꿨던 그 모습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엄마, 나 이거 꼭 가고 싶었던 거야. 알아. 그러니까 가자는 거지. 골목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꽃집 안에서 남은 꽃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서 통장 잔고를 보며 혼자 헛웃음을 짓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이, 내 시간이, 내가 원하던 것들이 전부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잘못 붙들고 있던 걸 놓은 거였어요. 썩은 동아줄은 아무리 꽉 쥐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손만 다쳐요. 놓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발 아래 땅이 있다는 것, 내 곁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조금 늦게 알았지만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엄마가 핸드폰을 집으시더니 예약 버튼을 누르셨어요. 됐어. 다음 달 제주도 예약했다. 빠르기도 해라. 빠른 게 낫지. 미루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저는 옆에 앉은 엄마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 그게 다였는데 그게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받던 지난 삶을 시원하게 끊어내고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도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팍팍한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통쾌한 인생극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